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늘 2교시에서는요,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의 지금 매수해야 할 로봇주 2선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의 그때는 그랬고 파월은 파월했다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요, 이 머니클래스가 리뉴얼된 이후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선생님인데요.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와 오늘도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이 지난 7월에는 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최근에 10월 달에 또 조선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최다 출연 매니저인데 그런가요? 네, 우선 간략하게 오늘도 한번 자기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MBN골드 최원 매니저입니다. 제가 이제 최다 출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기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한령 해제 쪽이나 조선이라든가 항상 그때 갖고 올 때마다 다른 섹터들 그리고 다른 뷰들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제시해드린 뷰 그대로 이제 내년까지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는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10월 달에는 조선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지금 시점에서 이쪽 어떻게 봐야 될지 간략하게 좀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 안에서 또 엔터 그리고 화장품주들 또 이 중일 갈등의 반사수혜를 느려가는 쪽들 좀 좋은 시세를 보여줬고 조선주는 지금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조선주가 좀 생각보다는 좀 느리죠. 네, 그래서 좀 루즈한 그런 감이 있는데 이 조선주를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일정 면에서 체크를 해보면은 에이펙이 이제 끝났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10월 말에 끝났고 11월 달고 12월 달 그래서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부터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조방을 또 책임지는 그런 섹터였는데 최근 흐름은 박스에 갇혀서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미 투자 자금이 일단은 결정이 됐고요. 이 자금이 또 결정이 됐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저는 이제 미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TF 팀도 이제 구성이 됐고 실질적인 한국에서의 선박건조를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초면은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하면서 LNG 선에 대한 또 알래스카 투자 이슈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조선업에 지금 자금이 이제 들어갈 또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미리 좀 선취하는 관점을 이제부터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조선주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좀 반등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 엔터, 화장품 요즘 시세 좀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화기애애해지는 그 화장품이랑 엔터 쪽 같은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여기에 우리가 좀 이제 쏘아올린 공이 1월 달 또 중국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확정 일자도 아직은 없고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거의 이제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일 갈등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쪽의 이제 분위기의 반사 수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엔터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가장 좀 큰 섹터로 좀 나눠서 좀 우리가 분류하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쪽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APR을 좀 탑티어로 두고 그러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달바글로벌
종목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이 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한 또 네. APR을 또 생각한다라면은 충분히 우리는 또 4분기 실적을 노릴 수 있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엔터 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BTS의 완전체를 또 내년에 또 기대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도 GD는 또 해외 투어도 공연 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블랙핑크라든가 에스파 또 신곡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엔터주들도 이제 연말 또 크리스마스 또 지나가게 되면은 또 신곡 발표가 또 많이 또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기대감까지 엔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화장품주 안에서 여전히 탑픽은 APR 그리고 달바글로벌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노려볼 쪽은 어딜지 궁금한데 오늘의 수업 주제는 어느 섹터로 가져오셨어요? 고민을 또 많이 했거든요. 네.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내년은 무조건 이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확신을 갖고 있고 로봇 섹터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오늘 최원범 매니저가 가져와 주셨네요. 사실 로봇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섹터긴 한데 저희가 로봇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도 저희가 마지막에 탑픽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봇 산업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로봇 산업을 어떻게 분류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은 크게 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로봇은 크게 산업용 로봇이랑 서비스용 로봇으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스마트 팩토리 네. 같은 경우에 산업용 로봇으로 볼 수 있고 B2B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에서는 우리가 흔히 좀 생각하는 우리 뭐 가사용 로봇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식당만 좀 큰 데를 가더라도 이제 서빙 맞아요. 로봇이 하는 경우가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집이라든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로봇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용이랑 서비스용 로봇을 좀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분이 없어질 그런 또 순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개요 부분이 이제는 AI까지 이제 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의 캐파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봇 시장 관련해서 폭발적인 성장 전망,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단해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성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산업군이 로봇 산업만큼의 지금 이 신장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로봇 산업이 정말 폭발적인 지금 성장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규모의 자금도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2025년에 2,400만 대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2050년대에는 14억 대 로봇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캐파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00억 달러 정도 하면 130억 정도 1,000억 달러는 130조 원 정도 되는데 2050년 가서는 우리가 이제 25조 달러 한 3경 이 경 단위로 이제는 가거든요. 그래서 네. 3경 정도에 있는 캐파가 좀 늘어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로봇 산업이 이만큼 지금 거의 25배가 커지는 게 25년. 그러면 1년당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지금 자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AI, 휴머노이드, 그리고 물류 로봇 쪽으로 집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좁혀서 유망한 로봇 분야에는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로도 볼 수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소형 드론, 드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정용 로봇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로봇을 분류할 때 드론이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이제 방산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러우 전쟁 우리가 보기만 하더라도 드론전으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갔을 때 확실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전쟁, 미래 시대의 전쟁을 우리가 무인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드론, 이제 단기적인 이런 임팩트가 확실하겠죠. 그래서 방산 쪽에서는 드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유통망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피자를 배달하는 드론 보신 적 있나요? 본 적은 없어요. 네, 저는 뉴스에서 이제 봤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일차원적인 형태의 드론의 이제 활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이 또 우리가 또 항공 쪽으로 뚫리게 된다면은 특히 이제 항공 교통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우리 또 시대를 맞이했을 때 드론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동 운송 쪽으로도 드론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많이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정용 로봇입니다. 1차원 형태의 우리가 지금 로봇들을 많이들 보유하고 계세요. 네. 이제 로봇 청소기인데 우리 로봇 청소기가 이제 집집마다 지금 최근에는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1차원 형태의 로봇이라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로봇이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로봇이 움직이고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알아서 이제 세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진화가 된다라면은 집안 전체를 바닥뿐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로봇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임팩트로는 확실하게 드론 쪽이랑 우리 가정용 로봇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쪽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바죠. 우리가 2029년, 30년대부터 본격적인 휴머노이드의 배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30년 하게 되면 먼 미래 같은데 5년 뒤예요. 그래서 얼마 안 그렇죠. 남았습니다. 5년 금방 가죠. 맞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대가 확실하게 열리는 게 우리가 이제 5년 뒤부터 한 가정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장착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굉장히 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100대 그냥 1000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10만 대, 100만 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저력을 또 갖고 있는 지금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속도를 또 주면서 산업은 훨씬 더 빨리 커질 것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좀 주가의 측면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 촬영일 기준 지금 12월 17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로봇주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로봇주의 시세가 어마어마했죠. 정말 급등하는 종목들 연일 나올 정도로 시세가 굉장히 한동안 또 좋았었는데 이 로봇 관련주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봐도 될지 궁금한데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전망 그리고 배경까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보통 이제 산업이 어떤 산업으로 파생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확실하게 이제 로봇 사업은 다른 산업으로의 파생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로봇을 생각하게 되면은 로봇이 눈이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봐야 되니까. 그죠. 카메라가 필요하고 네. 그 로봇이 만질 수 있는 센서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전방위적인 산업들에 대한 그 파생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가지치기처럼 굉장히 뻗어나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 그리고 모터, 히토르 자석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이 부각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 쪽은 57억 개가 필요하다는데 지금보다 95배 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모터는 270억 개. 근데 그러면 260배 증가, 히토르 자석은 170만 톤, 그렇게 되면 480배 증가거든요, 지금보다. 거기다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1450배 정도에 대한 증가가 좀 예상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카메라 회사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히토르 관련주에 투자해야 될까? 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해야 될까에 대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기대를 또 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로봇주들이 일제히 지금 다시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이제 산업이 굉장히 좀 커질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 산업도 이제부터는 2차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 로봇 배터리 시대로의 우리가 좀 전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봇이 지금 하나의 그냥 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방위적인 산업들을 다 같이 끌고 가는 그러네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봇주가 최근에 떠오르기 시작한 그 시발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로봇주가 좀 본격적인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도 지금 코스닥 쪽에 대한 육성 정책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지금 미국과 한국의 이 정책의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로봇주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정책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국내 로봇 정책 방향성은 지금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2030년까지 계획된 게 있고요. 30년까지 5년 동안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능형 로봇 쪽의 이제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청사진을 제대로 이제 구체화 시키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앞다투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 5년 동안에 이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집중을 하면서 커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요 목표가 또 있죠. 30년까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첨단 로봇을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핵심 부품을 또 우리가 또 해외에만 우리가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한 80% 정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로봇 핵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중국이라든가 미국 대비해서도 거의 5배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5,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또 양성한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출액이 이제 1,000억 이상 되는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을 30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런 청사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도 그만큼 지금 크게 반등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이 핵심 기술 확보 계획에 대해서 좀 주목해볼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핵심 기술 쪽에서 우리가 8대 기술도 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가장 얘기하는 이제 감속기라든가 그리고 감속기. 제어기, 네. 그리고 모터 이런 쪽이 될 수 있고 또 센서 그리고 이제 모션 제어 쪽에서는 제어 컨트롤 쪽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부품들
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우리가 흔하게 이제 감속기만 생산하는 그런 로봇 기업을 넘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국 PIM 같은 기업들은 사출 성형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인데 네. 우리가 주주하고 사출해서 이거를 만들어 성형을 하는 그러면 이 부분이 로봇 부품 쪽으로 전환하기 굉장히 속도가 수월하다는 거죠. 속도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월함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ESS 쪽으로의 전환이 또 수월한 것처럼 이쪽에서 로봇 배터리도 우리가 또 전환 속도가 또 붙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우리가 발빠르게 또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로봇 관련해서 아무래도 로봇은 이 중국과 또 미국이라는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최근에 또 테슬라도 이 동승자가 없는 무인 상태에서 이 로봇택시 시험 운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산업 지금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구간에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현황은 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 얘기 나오면서 네, 이게 맞아요. 휴머노이드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주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관련된 가장 지금 탑티어 기업들의 또 영향이 있는데 엔비디아도 제슨 토로를 또 얘기했었고 네. 또 CES에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쪽으로의 사업을 이제는 GPU를 확장해서 AI 쪽 플랫폼 쪽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진심을 다해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지금 맞춰주고 있고 이 부분을 삼성전자랑 확실하게 이제 밸류체인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번 또 우리 깐부회동에서 또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26년 1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분기 이제 확실한 좀 상용화된 로봇에 대한 생산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폭스콘 공장에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사 AI 기술을 로봇에 적용을 한다는 그런 또 구체적인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AI 쪽에서 앞서 있는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바로 좀 발빠르게 좀 마켓 쉐어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물론 당연히 휴머노이드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해야죠. 네. 일론 머스크가 작년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EV 쪽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 우리가 AI 기업으로 아예 탈포할 것이다. 거기에 휴머노이드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관철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로보택시 쪽에서 이제 완전 주행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 부분 플러스 휴머노이드에 대한 양산이 또 내년 초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들 공통점이 내년 초 양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 초부터 1분기를 넘어서 2분기부터는 실질적인 매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제대로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빅테크들 특히 엔비디아랑 테슬라에 대한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계속해서 일정 부분에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기대감을 이미 이 주가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로봇에 들어가기에 늦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지금 투자를 해본다면 로봇에 어떤 좀 모멘텀을 보고 투자해보는 게 좋을까요? 로봇은 일단은 기대감으로는 확실하게 한번 올라온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기대감이 이제 적용이 됐고 네. 이제부터는 실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첫 번째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 실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양산되는 부품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데 로봇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으로는 올라간 것 같고 네. 그다음 양산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기업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두 종목이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을 어디를 봐야 될까, 그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탑픽 첫 번째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LG의 확실한 지금 등을 얻고 있고요.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로보티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액추에이터 쪽에는 대표적인 종합기업인데 특히 이제 LG가 이제 최대 주주들이 있죠. 그러면서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이 이제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매물대를 같이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랑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도 이제 계속 이제 만들고 있고요. 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로봇 손에 대한 양산을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오픈 AI와의 좀 협력 관계 그리고 최근 로보티즈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지금 연계돼 있다는 점. 그래서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로보티즈가 오늘 17일자 기준으로 자 로봇주들 다 같이 일제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조정이 좀 폭이 좀 컸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5% 정도를 지금 맞아요. 나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로보티즈가 불과
불과 지금 12월 들어서면서부터도 신고가가 매번 또 갱신이 됩니다. 이게 일반 신고가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역사상 신고가거든요. 로봇 기업들이 지금 역사상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도 이제 앵커님께서 지금 너무 좀 높은 게 아닌가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부분을 궁금하실 텐데 우리 시장이 2025년 6월 달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 자체 메커니즘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만이라든가 우리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의 아시아권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눌려 있었던 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암흑기였던 그런 증시를 우리 맞이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만이 지금 그대로 좀 우상향을 하면서 또 올라왔고 베트남 성장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비견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아직까지 코스피는 5,700에서 800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1,100, 1,200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게 이때까지 억눌려서 그렇지 그 억눌렸던 매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야 좀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에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고점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눌러가는 조정의 자리들을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모래 위에 성을 짓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매물대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간다라면은 충분히 그 자리들이 지지가 되면서 저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신고가 라인이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실제 양산, 특히 이제 로봇손 관련돼서 이제 양산이 들어갈 텐데 이게 빠르면 이제 내년 초입니다. 내년 초부터 이제 로보티즈의 로봇손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관련주로는 또 원익홀딩스의 또 시세 분출이 또 얼마 전에 나왔죠. 관련해서 로봇손 기업입니다. 오픈AI가 대규모로 가장 크게 투자한 쪽이 로봇손이라는 점을 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구현하기 힘든 기술. 로봇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든 게 이제 뭐 다리도 아니고 허리 움직임이나 어깨 움직임도 아니고요. 하나하나 마디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로봇 손에 저희 센서도 굉장히 좀 고성능의 센서도 필요할 것이고 감압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속기도 여기 로봇손 쪽으로 또 미니 감속기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소형 감속기에서도 지금 로봇손을 만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앞서서 선두주자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눌림 자리들이 확실하게 훨씬 더 이제 저점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이고 이 저점 매수 기회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셔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얼마로 보고 계세요? 이제 가는 길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32만 원대가 지금 고점인데 저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37만 원까지 보시고 내년 이제 한 2월 달, 3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저는 40만 원까지는 그래도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로보티즈 단기적으로는 37만 원, 그리고 내년 초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볼 텐데 두 번째는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을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은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향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LG향이었고요. 네. 이 종목은 K&R 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포커싱이 되는 거는 내년 CES. 현대차가 지금 역대 최대 규모로 CES를 준비하고 있죠. 이미 지금 단기 바닥이 나왔고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고점 대비해서의 갭을 메우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저점이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을 좀 얼마나 열어두고 계세요? 그래서 상방은 지금 한 25,000원대 전후 자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가볍게 3만 원 돌파하고 35,000원 돌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R 시스템 가볍게 3만 원 돌파 그리고 3만 5천 원까지 저희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 진단해 보면서 그 안에서 종목 2선 저희가 꼽아봤죠. 로보티즈 그리고 K&R 시스템 많이 오른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메이저님 추가적인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또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디로 가면 메이저님의 이 설명들 좀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개 방송을 이제 매일 진행하고 있고요. 공개 방송을 이제 유튜브 체험원 검색하시면은 바로 녹화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밴드 또 체험원 검색하시면 제가 어디서 찾기 힘든 그런 자료들, 요약된 자료들을 항상 올려드리니까 그런 자료들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손쉽고 빠르게 캐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원범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올해 세 번째이자 3연속
계속된 금리 인하인데요.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는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 계속 TV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한 선생님 모시고 기준금리, FOMC, 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뒤에 이렇게 칠판도 있고 네. 제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쉽고 재밌게 선생님이랑 학생이 돼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일 교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일 교사 선생님,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신어울입니다. 네. 오랜만에 머니클래스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그리고 또 유익한 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오늘 수업의 주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사실 최근에 뿐만 아니라 항상 어느 순간 뉴스에서 네. 볼 수 있는 안경 쓰시고 흰머리로 보이는 분이 Good afternoon 하시는 네 분이요. 나와서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 뉴스 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요.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속해 있는 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연준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금융시장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미국 증시, 미국 채권 시장, 그리고 뭐 너무나도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달러, 이러한 부분들, 즉 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면서 그 영향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한번 매크로적인 질문이자 지금 이 시기에 시청자분들이 좀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해볼까 해요. 저희는 약간 일찍 촬영을 하지만 방송 일자 기준으로는 12월 27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산타가 올까에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연말이 올수록 포트 한 번씩 갈아 끼우고 산타 오겠지 오겠지 기다리는 타이밍이기도 하잖아요. 산타 랠리 올까요? 연말 연초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네. 일일 교사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사 선생님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준비를 하셨으면은 그 온기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올해는 미처 산타 랠리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산타 랠리는 크리스마스 때 반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12월 초부터 20일 정도 이전까지 보통 반영이 될 때 산타 랠리가 왔다라고 일컫게 되는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의 흐름을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어디에서도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채권 시장의 금리, 어느 것 하나 쉽게 예측이 가능한 자산이 없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방향성 예측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행복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 투자의 결실을 맺는 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올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연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네. 일단 12월 FOMC가 가장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FOMC 관해서는 이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의 수업 제목 아까서도 칠판 통해서 보고 왔는데 그때는 그때고 파월은 파월했다가 오늘 네. 수업의 제목이자 우리 선생님의 보고서 제목이에요. 네. 이 제목이 참 재밌는데 좀 이렇게 딱 보다 보면 과거랑 현재를 좀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목이 네. 참 재밌어요, 선생님. 네, 좀 재미있게 다가가는 게 지금의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쉴 수 있지 않을까, 좀 네. 호흡을 가다듬기 위한 그런 마련을 리포트 제목으로 좀 마련을 했고요. 네. 그때는 그랬다라는 점은 그동안에 좀 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번 12월 FOMC 금리 인하가 첫 번째가 아니라 올해 네. 세 번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금리를 내렸었던 9월 중순과 10월 하순에는 금리를 내리면서도 매우 힌트를 거의 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네. 12월까지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월 달에 우리 10월과 11월에도 금리를 내릴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10월에 금리를 내릴 때 두 번 내렸고 한 번 더 금리 내릴 수 있다라는 점을 힌트를 어느 정도 주었다라면은 네. 11월과 12월에 증시나 채권 시장의 흔들림, 변동성이 좀 덜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힌트를 거의 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12월에는 명확한 힌트를 준 것은 아니지만 네.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오. 그동안에 아주 고집불통일 것만 같았던 우리 네. 파월 연준 의장 할아버지가 네.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유연해지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비교적 온건하게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이 팬데믹 이후에 높아진 물가, 거기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 정책을 뭐 예상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도 헷갈려하는 것 같고 맞아요. 우리도 이 한미 무역 협상 속에서 이 숫자가 나올지 저 숫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은 예상, 전망을 하는 거는 사실 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는 뭔가 비용을 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꼭 우리나라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파월 연준 의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거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물가에 대해서 되게 모르니까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데이터 했어요. 보고 하겠다. 네.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맞아요. 네, 진짜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도대체 너네가 모르면 파월이나 연준이 모르면 도대체 누가 아느냐. 네. 이런 말하지 못하는 아우성들을 내비쳤었는데요. 이제는 관세발 물가의 상방 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1분기 정도까지가 정점일 것이고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1년간 지켜왔었던 그 스탠스가 좀 부드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오히려 시장이 얘기하는 이렇게만 하면은 고용 시장이 위험하니까 금리를 좀 더 내려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해왔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채권 시장 금리뿐만 아니라 좀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처음으로 지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네. RMP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즉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하면서 단기 금융시장, 뭐 하루짜리든 7일짜리든 초단기로 돌아가는 이 채권 시장 이하 단에서 펼쳐지는 자금 시장에 대한 부분마저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정책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정말 본인도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좀 너무 말이 안 통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얘기를 갑자기 들어주네. 그런데 그게 6주 만에 네. 또다시 이렇게 바뀌니까 그때는 그때까지였고 지금은 파월은 역시 시장 얘기를 또 들어주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리포트 제목을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고 파월은 파월했다라고 네. 함께 붙여주신 거군요. 이렇게 전체적인 스탠스 함께 쫙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TV를 딱 틀고 봤을 때 FOMC와 함께 많이 나오는 단어들 함께 하나씩 네. 깊이 있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쓰이는 단어지만 나 모르는데 하면 약간 자존심 상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점도표거든요. 네. 12월 FOMC에서 또 점도표가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뭔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또 특징이 뭘까요? 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점도표. 네. 앞에 점을 빼면은 도표.
표. 도표는 잘 아시죠? 그쵸. 그림으로 된 표. 네. 여기에 점을 붙이면은 점으로 된 그림으로 된 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로는 dot plot, 다시 점이잖아요. 그 점이고. 네, 그거를 말하게 됩니다. 아하. 네, 이 점도표는 매번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연준은 매 분기 마지막 달에 회의를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네. 그때 점도표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다, 물가 상승률이 어떻다, 실업률이 어떨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주요 지표 전망치도 같이 업데이트가 될 때 이렇게 점도표가 나오면서 이 연준의 구성 가장 중요한 정책 의사 결정 기구인 네. FOMC 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가 네. 되는데요. 여기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연준의 기준금리는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적정할 것 같아. 이게 맞아라는 각자의 생각들을 점으로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럼 점이 분산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집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집중이 되면은 시장 참가자들은 해석하기가 용이하죠. 보통 그럼 이렇게 하겠네 이런 네. 식으로요. 근데 점이 분산이 되고 우리도 어떤 이제 길 가다가 네. 여기 하나 스티커 붙여주세요라는 거 있잖아요. 하죠. 이렇게 판넬 이렇게 네, 들고. 판넬 있고 뭐 이렇게 해드리면은 뭐 네네. 사은품을 주시거나. 음. 근데 보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렇죠. 막 1번부터 10번까지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아. 그러면 딱 봤을 때 나는 이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분들은 저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고 하면 약간 멈칫하면서 흔들리죠, 네, 살짝. 점을 찍게 되면은 이게 어디가 1등인지 막 세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찍어야 된다라는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나는 4가 좋아. 나는 3이 좋아. 어떤 사람은 2가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점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연준을 구성하는 연방준비제도에서 FOMC 구성하는 위원들의 생각이 비슷하구나. 근데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다 각자 다르고 이걸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네. 저 사람들도 모르나 보다. 아. 정답은 없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점도표를 보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의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좀 모여 있으면 요 정도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흩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겠고 저 사람들도 모르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요 점도표는 시장에 주는 힌트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약간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을 위한 심리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예리한 심리전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과거에는 연준이 갑작스럽게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과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함을 상당히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전망치와 점도표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통로이자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가이던스니까 힌트는 아니겠지만 네. 힌트에 가까운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도구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까 파월 연준 의장 네. 나오시는 그런 화면들 보셨잖아요. 네. 그럼 혼자 발표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수많은 기자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 데스크에. 그럴 때 기자분들이 꼭 물어봐요. 이번 점도표를 보니까 이러네요.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되면은 꼭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그 단서를 붙인다라는 거는 이렇게 꼭 무조건 경로가 간다라는 걸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고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또 바뀔 수도 있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좀 점도표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야 라는 소통 창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FOMC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FOMC 회의를 거쳐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뉴스로 접하곤 하는데 여기도 한번 파고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FOMC가 하는 일은 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연방준비제도는 네. 연방, 페더럴, 음. 그리고 리저브, 보드 이렇게 해서 FRB의 약자를 FRB이라고 하고 네.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네.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인데 연준이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는 조직인데요. 네. 몇 개월 전인데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본관에 가서 이렇게 공사 현장에 쓰는 모자, 네. 속칭 그 화이바라고 하는 네, 네. 모자를 쓰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파월 의장이 이렇게 공사 현장 가시게 되면 깨끗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네. 가건물 같은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 밑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사이가 좋다라고 툭 치기도 하고 막 네. 그랬어요. 투샷 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이런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누가 연출할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 건물에 일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그 많은 분들이 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인물들을 쏙쏙 뽑아놓은 것들이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그렇게 구성이 또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죠. 아하. 그래서 FOMC는 누가 구성이 되느냐? 네. 의장, 부의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의장은 아까 봤던 제롬 파월 의장이고요. 네. 지금 약 6년 이상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드 어떤 멤버에. 이사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시를 얘기할 때 미국 증시라고 하지 않고 네. 뉴욕 증시라고 하잖아요. 네. 뉴욕 증시에서 왜 뉴욕을 하냐면 뉴욕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데요. 뉴욕에도 네. 지역 연은 총재가 있습니다. 그 뉴욕 연은 총재는 워낙 뉴욕 시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에 항상 있는데 투표권이 매년 있습니다. 오. 그런데 나머지 지역 연은이 지금의 구성과는 이 지역이 왜 대표성을 지닐까라고 하지만 이 연준 자체가 1800에서 1900년대로 오면서 발전하고 어느 정도 조직체가 완성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연은들을 뭉뚱그려서 구성을 해 놓았는데요. 4개 그룹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4개 그룹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즉 연준의 이사와 지역 연은 총재, 거기에서 지역 연은 총재에서 뉴욕 연은 총재는 항상 투표권이 있고요. 지역 연은 총재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표가 있는데 올해는 지역 연은 총재에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인데요. 내년에는 닐 카시카리 그리고 패트릭 하커, 베스 해머 그리고 로리 로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1은 항상 있는 뉴욕 연은 총재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뉴스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 파월 좋아하는 것 같은가요? 아닌가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기 부하 직원도 아닌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버린다 그러고. 네. 그런데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요. 네. 파월 의장 역시나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계속 이어져 있어요. 내려온다고 연준에서 아예 나가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바로 나가라 네. 이러고 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바로 해임을 할 거다라고는 하진 않고 그런데 나오면은 연준 이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내려놔라.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질문만 나오면은 입국딱을 딱 해버려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파월이 의장을 끝내면은 나가기를 바라는데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러한 임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최근 이슈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아, 그럼 이 중요한 FOMC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또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고 또 저희가 일정적으로 확인할 때도 뭐 무슨 몇 번째 달에 일정적으로 이날은 FOMC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스케줄이 미리 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일정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엄청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짧고 기억하실 중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년 최소 4번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분기에 2번, 네. 4개의 분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8번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갑자기 한 5년 전 기억나시나요? 5년 전. 팬데믹. 아, 네. 처음 이제 코비드19가 막 퍼질 때 갑자기 회의를 소집을 해서 땅땅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구성은 1년에 8번, 분기에 2번. 그러면은 분기에 어떤 텀으로 하느냐? 6주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한 게 12월 10일 미국 시간입니다. 네. 그럼 6주를 더하게 되면은 1월 마지막 주에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월이 항상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 분기 마지막 달은 꼭 하는데 네. 첫 번째 달 또는 두 번째 달 처음, 첫 번째 달 좀 후반부 아니면 두 번째 달 1, 2일 이때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캘린더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회의 전에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연준, 지역 연은들이 조사를 이렇게 해요. 네. 그 책을 내면은 베이지 색깔이다라고 오. 해서 책 표지가 베이지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책자가 나오는 게 그린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초록색으로 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색깔이 회의를 하고 다르네요. 나면은 이게 예전에는 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록을 하면 오픈을 하게 되는 건데 네.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이 3주 정도의 텀을 두고 이런 회의를 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시장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아하. 이렇게 네. 베이지북에 대한 공개까지 한번 함께 짚어봤습니다. FOMC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깊게 들어간 것 같아서 한번 요거 여쭤보고 싶어요. 연준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금리를 결정한다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파월 의장도 말을 아끼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물가도 봐야 되고 고용도 봐야 되고 경기가 지금 어떤지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그럼 이 기준 금리에 대한 결정 기준은 뭔가요? 많겠죠? 네. 너무 많죠. 네. 네. 팬데믹 때 네. 갑자기 그러니까 금리를 막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는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가 다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럼 근데 고용과 물가가 가장 핵심 양대 책무인 건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되는데 책무를 지켜야 되겠죠. 의무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책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팬데믹 때처럼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네. 지표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경제 상황, 금융시장, 자금시장, 그리고 대외 이벤트들까지 모두 목도해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대 책무는 물가 네. 그리고 완전 고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물가를 빼놓고 고용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고용을 빼고 물가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만큼 중요한 부분은 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 동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즉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고요. 물가가 너무 낮게 되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를 내려서 경기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해서 경기를 살리면서 물가 함께 올리는 것이 연준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본 책무, 정책 로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실지 몰랐는데 들으면서 계속 듣는 동시에 이해가 되는 느낌이에요. 오늘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잘 모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우리가 나눠봐야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유동성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역대 의장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은 또 나중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또 이 칠판과 학생과 선생님으로 한번 만나서 연준과 FOMC 금리에 대한 방향성까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면서 첫 질문은 산타로 시작했는데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정리하고 잘 정리하면서 머리에 꼭꼭 눌러서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유익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